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이야기해볼 만한 이슈를 골라서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 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건 아무래도 좀 코로나 이슈였겠죠.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습니까? 네, 일단 이 7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자율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 자체 계획에 따라서 필수 인력이라든지 또 이제 접종 소외 계층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에 종사하는 분들을 우선순위를 지자체가 정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심의 방역이 아니었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었던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예산 배분을 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백신 접종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역량이 부여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겠고 앞으로도 이런 측면은 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좀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얘기는 바로 이 재산세 공동과세 얘기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에서 거치는 재산세 가운데 절반을 가져가서 이를 다시 균등 배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동 과세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소속 지역구별로 의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참석한 77명의 의원 중 48명이 찬성해 건의안은 통과됐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중 9명이 강남 3구의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공동과세 비율이 10%포인트 상향되면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자치구들입니다. 재원 축소죠. 전반적으로 중구나 송파구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자치 자체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요. 이런 세수 확보를 다른 부분을 찾아봐야지 재원이 많은 동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그걸 감당을 해내라 하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가운데 비율이 조정되면 대부분의 자치구는 지방 세수가 소폭 늘어나지만 강남구는 약 500억 원의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강남구 역시 비율 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정 한 개 자치구의 재산세 공동 과세분만 가지고 자치구 간 재원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강남구는 대규모 재원 축소로 이어져서 저희 자치구 재정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치구 간 합의 없이 재산세 공동과세율 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자주권 침해 등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중규입니다. 네, 국회에서 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앞서서도 나왔지만 강남 3구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많이 내는 만큼 그만큼 받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체 세수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구청별로는 강남구 등 강남 3구에서 자기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굳이 그거를 서울시에 내고 다시 예. 또 다른 자치구에 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다시 또 10%를 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언급됐듯이 강남구만 해도 500억이 이제 더 이제 서울시 이제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강남구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거 500억이라 하더라도 각 자치구에 나눠주게 되면 자치구별로 한 20억 원밖에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00억을 가지고 집중시켜서 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치구별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좀 적은 액수가 되니까 무슨 큰 사업을 하겠느냐 이런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 조정 교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강남구에서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가 그동안 이 제도가 생긴 이래로 2천억 원 정도를 이제 서울시에 냈는데 네. 일반 조정 교부금까지 못 받고 더 지원을 못 받으니 굳이 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차별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서 이 10%에 관련돼서는 좀 조정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지방자치권 침해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강북과 강남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중구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강남과 강북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권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에 이제 주어지고 있는 예산권에 관련돼서 일정 정도 침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시라고 하는 좀 더 범위가 큰 자치단체 이제 범죄에서 봤을 때는 균형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이제 위헌 소비가 소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그 비율의 문제 또 그 자치구에서 영향을 과연 이제 감내할 수 있느냐의 문제겠고 또 한편으로는 역차별을 받거나 또 그에 상응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없다 그러면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희생을 하는 자치구에는 특히 강남 3구 또 송파구나 중구 같은 경우에는 네.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이게 장기적으로 좀 제도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아무래도 좀 재산세 공동과세율을 인상을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뭐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자치구들이 이 재정적으로 서울시에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또 예산 사업을 또 해야 되고요. 네. 나름대로 세수 확보 방안을 마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세 등을 포함을 해서요. 그런 노력 없이 예를 들면 좀 돈이 많이 거치는 일종의 어떤 부자구에 돈을 걷어다가 주게 되면 자체 이제 자생력이 없어지고 독립성도 사라지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서울시에 좀 예속이 되고 서울시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수동적인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얼마나 자체적으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업적 실적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예산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똑같이 다 분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률적으로 예산 배분을 하기보다는 자치구들의 능동적인 의지 등을 평가를 해서 반영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 제도에 의존하는 것은 여러모로 좀 다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쉽게 말해서 강남에서 거둔 그 세금을 가지고 강북과 더 나누자는 취지인데 그래도 지역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지 말고 그 불균형한 그런 자치구 간의 균형을 잡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이제 강남보다는 강북이 좀 예산이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또 인구라든지 또 그 지역의 어떤 세수 규모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불균등함이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좀 다른 상황이 벌어졌는데 바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주민세 등 이 세수의 어떤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강북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뭐 중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오른 요즘에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남 강북으로만 하지 말고 이런 어떤 자산이라든지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그 세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원칙은 강남과 강북이 아니고 불균등한 불균형이 있는 자치구 단체의 어떤 조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에서 자구적인 어떤 노력을 하는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분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다. 특히 쪼개서 줬을 때는 대규모 어떤 서울시 안에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구와 구가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또 예산을 모아서 직접 지켜줄 것인지 이런 측면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도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불균형함을 해소하는데 또 다른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 민선 7기였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민선 7기 출범 3년 기념 행사를 하며 남은 임기 1년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12주년을 맞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종합행정타운 앞마당에서 작은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셨던 그런 애국 정신도 한번 기리고 성장현 구청장은 남은 1년 동안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와 용산 역사박물관 건립은 물론 양주시에 추진하는 치매 안심마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덧 임기를 1년여 앞둔 민선 7기. 종로구에서 민선 7기 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은 100명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함께 창신아트홀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주민 공모를 통해 이름 지어진 창신아트홀은
노후된 구민회관 대강당을 전면 리모델링해 공연장으로 조성됐습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이 구청장이 찾은 곳은 성북천. 주민 여가 활동 장소인 성북천에 모기와 날벌레가 들끓지 않게 하겠다며 정화 활동을 이어갑니다. 수건 사업과 지역 현안 처리를 위해 분주했던 3년이지만 당면 과제는 역시 코로나19 극복이었습니다.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일상에서 사실 본격적인 우리 정부 미래 100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민선 7기 3주년 기념 정화 활동에는 새마을 협의회원 등 지역 주민도 함께했습니다. 하천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지역과 이웃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예, 3년 전에 민선 7기가 출범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좀 태풍 풍세가 한창이라서 이 구청장들이 뭐 취임식 대신 태풍 맞습니다. 현장 피해 현장 점검을 했던 게 네.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현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자치구청장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이 보셨을 때 구청장들의 현장 소통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사실 이제 구별로 차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어떤 구청장들은 적극적으로 현장을 발로 뛰었던 모습도 이제 보이고요. 어떤 이제 부청장들은 이제 그것보다는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어떤 측면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을 좀 보게 되면 앞서서 박물관이라든지 뭐 아트홀 네. 같은 경우를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전시행정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규모나 사업별로 크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갔는지 어떻게 향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평가나 그런 인식들이 좀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전시행정 차원에서의 건물이라든지 뭐 업적보다는 실제적인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 어떻게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제 성북천 정화 활동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주민과 진짜 내밀하게 소통한 거다기보다는 좀 보여주기식의 행사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비대면 온라인 소통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점들은 굉장히 장려돼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비대면 온라인 소통은 오히려 가능성을 더 넓힙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다 참여를 해가지고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의견들이 과연 얼마나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주민들과 공유되지 않으면 참여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그냥 영어 단어를 쓰면 피드백이 얼마나 이제 잘 되었는가 이런 점들을 앞으로 남은 민선 7기가 좀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의 자치구들이 민선 7기 3주년을 맞았는데 그동안 그 3년 동안 좀 굵직한 이슈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슈가 정말 크게 있었죠. 일단은 정말 출범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업들이라든지 또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은 뭐 구청장을 포함해서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그런 주거 공간을 확보하거나 안정시켜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거는 자치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요인들이 부동산 폭등과 연결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치구에서 뭔가 개발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또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 폭등과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 부동산 공약을 함부로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서울시장이 교체됐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에는 이 연속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원래의 그런 이제 정책 기조들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민선 7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뭐 피드백 점검이라는 앞으로의 과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선 1기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향점 어디에 둬야 될까요? 일단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 뭐 굉장히 과장된 그런 업적보다는 주민과 얼마나 소통을 많이 했고 또 보이지 않은 곳에서 실제 현장 행정을 했는가를 평가를 해서 앞으로 남은 1년 이후에 선거에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순환적인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 쌓기가 아니고 내실 있는 그런 민선 7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내실 있는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민생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민선 7기 어쩌면 남은 1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공동과세의 논란과 민선 7기 출범 3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